서기 710년 당 고종의 딸인 태평공주는 훗날 황제가 되는 이윤기 일으킨 궁정 정변에 참여하여 이윤기의 아버지 이단을 황제 당 예종으로 옹립했습니다. 태평공주는 자신이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여 이때부터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제멋대로 행동했고 심지어 재상까지 그녀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수도의 모든 관료는 그녀를 신처럼 존경하며 급진히 섬겼습니다. 태평공주의 집에는 돈이 많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재물을 수탈하고 토지를 침탈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하인을 시켜 한 사찰의 방앗간을 멋대로 점거하자 사찰에서는 관청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심은 옹주의 지방 민정 등을 담당하는 사무관인 이원현이었습니다. 이원현은 관직에 있으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그는 그 방앗간이 사찰 소유임을 확인하고 세도 높은 태평공주의 비위를 거스를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앗간을 사찰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원현의 상사인 옹주장사 두혜정은 이 사실을 알고는 권세 있는 태평공주가 죄를 물어 자신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즉시 이원현을 불러 빨리 판결을 바꾸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이원현은 두혜정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판결문에 종남사는 옮길 수 있을지라도 이 판결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글을 쓰고 붓을 던지고 떠났습니다. 남산가의 각 글자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 남영남, 방향을 나타내는 남쪽을 의미합니다. 산, 매산, 산을 의미합니다. 가, 오를까, 가능할까,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만하다는 가능이나 허락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옮길리, 옮기다, 이동하다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8세기 초 당나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당나라 황금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때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죠. 특히 그 칙천모후 이후요. 권력 공백 때문에 암투가 엄청났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정말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 태평공주. 아, 태평공주요? 네, 그리고 그 권력에 뭐랄까 원식으로 맞섰던 관리 이원현. 이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재밌겠네요. 그럼 오늘 저희 미션은 그 태평공주의 사찰 방앗간 불법 점거 사건, 이걸 중심으로 당시 당나라의 어떤 권력 구조, 또 부패, 그리고 청렴함, 이 사이의 갈등을 좀 입체적으로 보는 거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태평공주,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태평공주는 당 고종이랑 그 유명한 칙천모후의 딸이죠. 아, 그렇죠. 어머니의 그 정치적인 감각, 야망 이런 걸 좀 물려받았다는 평가가 많아요. 특히 710년에 당 농정변이라고 쿠데타를 주도했다고요? 네, 조카인 이윤기, 나중에 현종이 되는 인물이죠. 같이 힘을 합쳐서 위황후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 오빠인 예종을 다시 황제로 앉혔어요. 와, 그럼 공이 엄청났겠네요. 그렇죠. 그 공으로 예종한테서 상상하기 어려운 부와 권력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는데요? 기록 보면 개인 재산이 황실 재정이랑 거의 맞먹었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했죠. 국가 재산을 거의 네, 사유화한 수준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힘도 대단해서 재상 임명이나 파면까지도 그냥 그녀 말 한마디에 달렸다고 할 정도였어요. 거의 황제 위에 군림했던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런 막강한 권력이라는 게 항상 좀 부패로 이어지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들 보면 태평공주가 법 같은 건 그냥 무시하고 아주 탐욕스럽게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태평공주가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한 절, 그러니까 사찰 소유의 방앗간을 강제로 뺏은 사건이에요. 방앗간이요? 그게 당시엔 꽤 중요했나 보죠. 그럼요. 당신 굉장히 중요한 경제시설이었어요. 그걸 그냥 힘으로 빼앗은 거죠. 와, 근데 사찰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네, 그게 놀라운 점인데 사찰 측이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 지역 관청인
옹주에 정식으로 소송을 겁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그 시절에 공주를 상대로 소송이라니. 정말 용기가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맡은 관리가 바로 이원현이라는 사람이군요. 옹주의 사호. 네, 사호는 뭐 지금으로 치면 민사 관련 업무를 보는 지방관리 정도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청렴하고 공정하기로 좀 이름이 나 있었대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방앗간은 사찰당이 맞던 거고요. 네, 명백했죠.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데 당연히 태평공주에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방앗간 돌려줘라. 이렇게요? 네, 맞아요. 즉시 돌려주라고 명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요? 이원현의 바로 위상사, 그러니까 옹주 장사라는 직책에 두혜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태평공주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원현한테 압력을 넣었군요. 판결 바꾸라고. 네, 판결 바꾸라고 압박을 한 거죠. 태평공주 권세가 그 정도였던 거예요. 관리들이 얼마나 눈치를 봤을지 짐작이 가죠. 와,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네요. 상반이 저렇게 나오면. 근데 이원현은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 이원현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부당한 요구를 딱 잘라 거절해요. 거절하고 끝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러면서 판결문 끝에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게 뭔가요? 남산은 옮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판결은 절대 바꿀 수 없다. 남산이요? 네, 남산가이 판불가요. 그 수도 장안 남쪽에 종남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이게 영원함, 부동성의 상징 같은 거였거든요. 아, 그 산이 움직이는 일이 있어도 내 판결은 못 바꾼다. 와. 그렇죠. 엄청난 강단이죠. 정말 목숨 걸고 판결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이야, 이건 정말 영화 같은데요.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진짜 황실 권력에 맞선 어떤 사법적 저항의 상징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역사에 남게 된 거죠. 그럼 그 이후에 태평공주랑 이원현 두 사람 운명은 어떻게 됐나요? 태평공주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 않은데. 태평공주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카인 현종과의 권력 다툼에서 결국 져요. 아,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조카요? 네, 713년에 현종을 몰아내려고 또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허무하네요. 네, 그녀의 죽음으로 사실상 칙천무후 이후에 여성이 그렇게 강력한 정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죠. 그럼 태평공주한테 밑보였던 이원현은요? 혹시 보복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그게 정말 의외인데요. 정반대였습니다. 네, 반대라고요? 네, 오히려 이후에 승승장구해서 나중에는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아마도 현종 황제 입장에선 달랐던 것 같아요. 현종은 태평공주 같은 외척 세력을 누르고 황권을 강화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원현의 그런 강직함이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높게 평가받은 거죠. 능력이 있고 또 원칙을 지키는 관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원현의 청렴함이 빛을 볼 수 있었던 건 현종이라는 정치적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되게 흥미로운 결과네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용기가 결국 인정받긴 했는데 그게 또 정치적인 상황이랑 맞물려 돌아갔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키려는 사람들의 용기, 의지, 이게 정말 필수적이라는 것.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용기가 보상받으려면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리더십의 지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오늘 저희가 태평공주와 이원현 이야기를 통해서 8세기 초 당나라의 그 복잡한 권력, 부패, 그리고 그 속에서도 빛났던 청렴함, 이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를 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사찰 방앗간 사건은 거대한 힘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용기를 내고 그게 또 어떻게 역사에 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사례죠. 이원현의 그 말, 남산은 옮길 수 있어도 판결은 못 바꾼다. 이건 정말 시대를 넘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말 같아요. 사법적 양심, 원칙의 중요성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정의라는 것이 때로는 최고 권력자의 지지 아래서 실현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죠. 시스템적인 부패에 맞서는 개인의 저항이 성공하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려면 과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